지난 7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69억 5천만 달러로 9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보다는 19%가 줄었고 수출과 수입도 석 달 연속으로 동반 감소했습니다. 최근 금리 연계의 파생 결합증권의 투자 손실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번에는 해외 부동산 펀드에서 고객 손실이 우려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KB증권과 JB운용이 판매한 3,200억 원 규모의 호주 부동산 사모펀드가 최대 1,000억 원 이상의 손실 위기에 놓였습니다. 제작 결함이 발견된 기아자동차와 쌍용자동차 등 6개 차종이 대량 리콜에 들어갑니다. K5는 브레이크가, K7과 티볼리는 엔진 작동이 문제가 됐습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대신 집에서 돌볼 때 받는 가정 양육수당이 내년에도 동결됩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예산은 느는데 가정 양육수당은 제자리라 집에서 애 키우면 손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 7월에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9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수출 부진이 지속되면서 상품 수지 흑자는 줄었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지난 7월에 우리 경상수지 흑자가 나아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7월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는 69억 5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한 달 전보다 5억 7천만 달러 늘어난 규모로 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 만에 최대입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서는 16억 달러 줄면서 6개월 연속 축소 흐름입니다. 7월 경상수지 흑자가 개선된 건 본원 소득 수지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기 때문인데요. 급여, 배당, 이자 등의 유출입을 나타내는 본원 소득 수지는 30억 달러로 집계됐는데 특히 투자 소득 수지가 역대 최대인 30억 8천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자 소득 수입이 19억 달러로 최대치로 늘면서 해외 채권 투자가 급증한 영향도 반영됐습니다. 서비스 수지 적자가 16억 7천만 달러로 줄어든 점도 경상 흑자를 늘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특히 중국인, 일본인 입국자 수가 늘면서 여행 수지는 11개월 연속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수출 부진 여파로 상품 수지는 감소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7월 상품 수지는 61억 9천만 달러로 전월과 전년 동월 대비 모두 감소했습니다. 세계 교역량이 줄고 반도체, 석유류 단가 하락과 중국으로 수출이 부진하면서 수출이 8개월 연속 줄었기 때문입니다. 수입 역시 유가 하락 영향으로 줄었지만 소비재 수입이 늘면서 감소폭이 한 달 전보다는 축소됐습니다. 자본 유출입을 나타내는 금융계정에서는 7월 중 65억 5천만 달러로 규모로 순자산이 증가했습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 투자는 99억 7천만 달러로 증가했고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는 48억 6천만 달러 늘었습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다음 달 고위급 무역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중앙TV에 따르면 중국 류허 부총리는 오늘 오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과의 통화에서 다음 달 초에 워싱턴에서 제13차 고위급 협의를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앞서 양측은 지난 이달 중순에 실무진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2조 6천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국가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 내용 윤성훈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윤 기자,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자금을 추가로 투입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약 2조 6천억 원의 예산을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제 기금 운영 계획을 변경해 약 1조 6천억 원 규모의 자금으로 투자와 내수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내년으로 예정된 1조 원 규모의 공공기관 투자를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고용과 산업위기 지역에 예비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1조 원 규모의 공공기관 투자를 앞당기겠다. 그런데 공공부문이 수익성이 나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금융을 제외한 공기업 적자가 10조 원에 달했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네. 1년 전 적자 규모는 4천억 원이었는데 25배나 증가한 겁니다.
이처럼 공기업 적자가 늘면서 공공부문 흑자는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공공부문 총수입은 5.7% 늘어난 854조 1천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총 지출은 더 크게 늘어나면서 역시 사상 최고치인 804조 7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공공부문의 수익성이 악화된 거 이유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인건비 지출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네. 지난해 공공부문의 인건비 지출액은 148조 6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2% 늘었습니다. 지난해 사회보장기금 수지흑자는 1년 전보다 3조 9천억 원 줄어든 38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으로 사회보장 지출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들은 석탄, 석유, LNG 등 원료 가격 상승으로 지난해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윤 기자, 그렇다면요, 이 국가 재정 건전성, 그러니까 나라 국간 상황이 좀 우려되는 상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국가 채무 중에서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 채무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적자성 국가 채무는 426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2023년에는 적자성 국가 채무가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게 되는데요. 올해 국가 채무 이자는 16조 원이지만 4년 뒤엔 20조 1,517억 원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국가 채무로 인한 국민 부담이 더 커지는 겁니다. 네,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정부가 자금 투입 늘리고 있다는 소식 들려드렸습니다. 윤 기자, 수고했습니다. KB증권에서 판매한 호주 부동산 사모펀드가 대량 손실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이로 인해서 해외 부동산 펀드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네, KB증권의 상황부터 알아보죠. 지금 보면 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KB증권은 지난 3월부터 6월 3,200억 원 규모의 해외 부동산 펀드인 JB호주 NDIS 펀드를 개인 법인 투자자들에게 판매했는데요. KB증권이 모은 자금을 운용사인 JB자산운용이 호주 현지 사업자인 LBA 캐피털 측에 대출을 해주고 LBA 캐피털은 받은 대출금을 호주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LBA 캐피털은 호주 정부가 승인한 장애인 아파트를 투자해 임대 수익을 올리는 구조인데 LBA 캐피털이 당초 계약과 다르게 자금을 운용하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KB증권은 긴급히 자금 회수에 나서 원금의 62%는 돌려받았는데요. 나머지 호주 법원을 통해 소송을 거쳐야 해 원금을 100%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펀드에 투자한 개인과 법인 고객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은 이게 KB증권 얘기지만요.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해외 부동산 펀드 투자하시는 분들도 가슴 철렁하실 소식일 것 같은데요. 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외 해외에 투자하는 부동산 펀드 순자산은 현재 91조 9,309억 원으로 국내 해외 주식형 펀드 순자산을 크게 웃돌고 있는데요. 해외 부동산 펀드 순자산은 지난 2014년 8조 9,049억 원에서 현재 50조 5,952억 원으로 5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특히 올해 시장에 나온 해외 부동산 펀드는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 해외에서 새 물건을 발굴하려는 경쟁도 치열해졌습니다. 유럽 등 핵심 지역에서 빌딩 입찰이 벌어지면 경쟁사의 절반 이상은 국내 업체들이 차지할 정도인데요. 이 때문에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과열 양상을 보인 해외 부동산 펀드 투자에 부실 경고 등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김상현입니다. 내년부터는 개인 신용 평가 체계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바뀔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용등급 점수제 전환 전담팀을 발족해 기존 1등급부터 10등급으로 나눴던 방식에서 1점에서 1000점까지의 점수제로 바꿔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등급제가 점수제로 바뀌면 여신 심사나 또 금리 결정 등 과정에서 개인 신용 정도에 따라 좀 더 정교하게 차별화된 대우를 받게 돼 등급 간 문턱 효과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아차와 쌍용차 그리고 미국 포드의 6개 차종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대량 리콜이 실시됩니다. 모두 2만 5천 대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리콜 대상 차종은 어떻게 됩니까? 네, 기아에서는 K7YG 모델과 K5JF 모델, 그리고 쌍용에선 티볼리와 코란도에서 결함이 발견됐고요. 포드에서는 퓨전과 링컨 MKG가 리콜 대상에 올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차량 총 25,600여 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리콜이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네, 먼저 기아 K7은 올해 6월부터 8월 사이 생산된 모델 5,700여 대가 대상입니다. 엔진 내부에 연료를 분사하는 부품인 인젝터의 제조 불량으로 시동이 잘 걸리지 않거나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K5는 리콜 물량이 14,000여 대로 가장 많은데요. 지난 2015년 하반기에 생산된 모델에서 브레이크 성능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쌍용차의 티볼리는 지난 6월과 7월 두 달간 생산된 물량 4,500대에 엔진 점화 작동 신호 문제로 정차 후 출발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고, 지난 3월부터 8월 사이 생산된 코란도 51대는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포드 퓨전과 링컨 MKG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11월 사이 생산된 물량 총 1,000여 대의 안전벨트에 문제가 있는 게 확인됐습니다. 네, 그러면 리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우선 각 자동차 회사가 고객에게 우편이나 문자로 리콜 안내를 하고요. 6개 차종 모두 내일부터 리콜이 실시됩니다. 만약 리콜 전에 해당 결함을 차주가 자비로 수리했을 때는 그 수리비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광호입니다. 변종 대마를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가 어제 긴급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대마 밀반입 혐의를 받는 이 씨가 어제 검찰을 스스로 찾아가서 긴급 체포가 됐다고요. 네, 이 씨가 혼자 택시를 타고 인천지검을 찾아온 시각은 어제 오후 6시 20분쯤이었습니다. 인천지검 측은 이 씨가 어제 자신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 마음이 아프다며 가능하면 하루빨리 구속되길 바란다고 전했는데요. 검찰은 이 씨에게 출석 이유와 심리 상태를 재차 확인한 뒤 2시간쯤 뒤인 저녁 8시 20분쯤 긴급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 씨를 긴급 체포했으며 오늘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씨가 결국은 사죄의 입장을 밝혔죠. 네, 이 씨는 앞서 지난 1일 인천국제공항 입국 과정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와 사탕 또 젤리형 대마 수십여 개를 밀반입하려다 적발됐었죠. 이 씨는 이와 관련 오늘 CJ그룹을 통해 본인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고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법원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따라서 이 씨 구속 여부는 내일 열리는 법원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한편 CJ그룹은 재판 결과를 보고 이 씨의 처분 수위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외부인으로 이사회에 참가해서 대주주의 독단이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해 사회이사 제도라는 게 있죠. 그런데 사회이사 역시 오래 활동을 하다 보면 해당 기업의 경영진과 긴밀한 관계가 되면서 단순 거수기 역할에 그친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사회이사의 장기 재직이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윤철 기자. 네, 신윤철입니다. 네, 사회이사와 관련한 규정이 앞으로 강화가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8개 부처는 오늘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를 거쳐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회이사 독립성 제고를 위해 장기 재직 금지 방안이 논의된 것인데요. 현재는 사회이사 재직 기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임을 통해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사회이사직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 12월부터는 해당 회사는 6년 이상, 계열사 합상 9년 이상 사회이사로 재직할 수 없도록 관련법의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습니다. 또 사회이사 결격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A기업 계열사에서 근무한 사람은 결격 기간 2년이 지나야 사회이사가 될 수 있었는데 3년으로 강화가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또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됐습니까? 지주사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하나의 손자회사를 여러 자회사가 지배할 수 있는데 소유 지배구조가 불투명해질 우려가 있어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공동 손자회사 출자를 금지하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또 내부 거래와 총수일과 사익 편취 등으로 활용됐던 브랜드 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등 배당 외 수익에 대해서도 공시 의무를 부과키로 했습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다음은 철강업계 소식입니다. 포스코와 달리 현대제철노사는 추석을 앞두고도 임금단체 협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파업으로 이어질 거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지환 기자. 네, 정지환입니다. 네, 현대제철의 노사 협상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요? 네, 현대제철노사는 지난 8월 말까지 10차례 임금단체 협상 교섭을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성과가 없습니다. 현대제철노사는 협상을 계속할 계획인데요.
하지만 사측이 실적 부진 때문에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 합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런 상황이라면 이 갈등이 파업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군요. 네, 현대제철노조 조합원의 87%가 쟁의 찬반 투표에서 파업에 찬성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도 받아 합법적 파업권도 획득했습니다. 노조는 추석이 지난 뒤에도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네, 또 다른 철강 기업이죠. 포스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포스코는 지난해 출범한 한국노총 산하노조가 사측과 첫 임금 단체 협상에서 잠정 합의안을 내놓았습니다. 노사는 임금 4.4% 인상, 임금 피크제 구간별 급여 5% 인상 등에 합의했습니다. 노조는 오는 9일 조합원 투표를 통해 잠정 합의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노조는 임금 피크제 폐지와 임금 7.2% 인상을 요구하며 강경한 모습을 보였지만 어려운 경영 환경에서 노조도 힘을 모아야 한다는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CNBC 정주환입니다. 앞으로는 비행기 티켓을 살 때 마일리지와 현금을 섞어서 복합 결제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적은 마일리지를 가진 고객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이 내용도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 복합제가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네, 지금까지는 마일리지 항공권을 사려면 마일리지만 이용해서 살 수 있었는데요. 이르면 내년부터 항공권도 마일리지를 현금과 같이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마트에서 결제액 일부를 포인트로 계산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계산하는 것과 같은 방식인데요. 이미 미국 델타항공과 독일 루프트한자 등 해외 많은 항공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에도 이런 복합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연초부터 항공 마일리지 제도 개편을 준비 중입니다. 이외에도 10년이었던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신용카드로 쌓은 마일리지를 카드 포인트로 다시 바꾸는 방안 등도 함께 추진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소식 반기는 소비자들 많을 것 같은데요. 얼마나 많은 고객들이 이 혜택 볼 수 있습니까? 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보유한 약 2,500만 명의 회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부채로 떠안고 있는 미사용 마일리지는 각각 2조 3천억 원과 7천억 원 등 약 3조 원의 가치에 해당됩니다. 그동안 항공권 가격에 못 미치는 마일리지들은 쓸 수 없어서 그대로 사라졌는데 현금과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미사용 마일리지가 줄어드는 등 소비자 혜택이 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정위는 다음 주 개편안 검토를 마무리하고 항공사와 세부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가정에서 돌볼 때 주는 가정 양육 수당이 내년에도 동결이 됐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에게 주는 보육료와의 격차가 이어지게 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가정 양육 수당이 7년째 동결이 됐어요. 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가정 양육 수당 지원 단가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했습니다. 2013년 이후 7년째 동결입니다. 가정 양육 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아이를 집에서 키울 경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되는데요. 만 0세에서 6세의 취약전 영유아에게 연령에 따라 매월 10에서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 가정 양육 수당을 지원받은 아이 수는 74만 5천여 명으로 전체 4명 중 1명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양육 수당이 동결되면서 어린이집을 보내는 아이와의 형평성 문제도 계속될 것 같은데요. 네, 정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는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12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다니면 월 최저 47만 원에서 최고 88만 원의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반면 아이를 집에서 키울 때의 양육수당은 그대로 20만 원이 유지되면서 최고 68만 원에 달하는 격차를 줄이지 못하게 된 셈입니다. 다만 정부는 조금이나마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가정 양육수당 지원 기간을 2개월 더 늘렸습니다. 기존에는 아이의 초등학교 취학전 연도에 12월까지 지원됐는데 앞으로는 취학연도에 2월까지 2개월 더 연장한 겁니다. 복지부는 이번 지원기간 연장으로 3만 4천여 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내부의 해결료를 식히는 데 사용한 물을 오염수라고 부릅니다. 현재 일본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는 이 오염수를 저장하는 물탱크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는데요.
일본 정부가 오는 2022년에 오염수 저장 탱크가 가득 차게 되고 하지만 아직 처분 방법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혀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현황을 주변국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죠. 네, 맞습니다. 일본 정부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이 도쿄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등 22개국 외교관들을 일본 외무성 청사로 초청해서 이 오염수 현황 등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1원전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처리 방법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일본 정부는 이 오염수를 현재 후쿠시마 원전 부지의 대형 물탱크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은 일본이 저장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이 오염수를 방류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곧 가득 찬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는 겁니까? 네, 일본 정부는 오염수 저장 탱크가 3년 뒤인 그러니까 2022년 이 여름쯤 되면 가득 찰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 1월 기준으로 오염수 저장 탱크는 947개로 112만 톤 규모의 오염수가 현재 저장돼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추후 수명을 다한 원자로를 처분하는 이 폐로 작업에 필요한 작업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저장 공간을 줄여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더욱이 일본 정부는 이 오염수의 90%는 인체에 해가 없다면서 바다에 방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초에 이 그린피스의 한 원자력 전문가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100만 톤 이상을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해서 파문이 일은 바 있는데요.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달 19일에 주한 일본 대사관에 원전 오염수 처리 계획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답변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일본 불매운동 영향으로 지난달 일본 여객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달 일본에 다녀온 여객수는 96만 9천 명으로 1년 전에 비해서 19.5%가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인천공항에서 일본으로 향한 여객수는 21.9% 줄었고 일본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여객수도 17.3% 감소했습니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할지 여부를 두고 부처 간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도 실익이 없다고 보고 지위를 포기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월 WTO 개도국이 불공평한 이득을 얻고 있다며 개도국 지위를 넘어선 국가가 특혜를 누리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트윗에서 시작됐습니다. 구글과 자회사인 유튜브가 광고 수익을 위해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로 2천억 원이 넘는 거액의 벌금을 맞았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거래위원회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4일 유튜브의 아동 개인정보를 부모 동의 없이 불법 수집한 책임을 물어 약 2,05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회사 측과 합의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아동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이 마련된 후 부과된 최대 규모의 벌금이지만 구글 분기 광고 매출액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08% 오르며 2,900포인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0.58% 오름세를 보이며 632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은 삼성전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G 통신용 칩과 고성능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하나로 통합한 통합칩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 처음으로 양산을 시작할 계획인데요. 오늘 이 소식에 삼성전자 무려 4.2% 오르며 45,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시아나도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SK와 GS 등 대기업이 인수전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4% 가까이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KT 같은 경우는 0.92% 하락세입니다. 5G 기반 로봇과 드론 등을 활용한 재난 예방 기술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주가는 여전히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역시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대기아차가 미국 시장에서 13개월 연속 회속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판매량이 무려 12% 증가했지만 기아차 같은 경우에 리콜 결함이 들어오면서 현대차는 0.78% 내림세, 기아차 역시 0.46% 내림세를 보이며 4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전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